공보검사님을 만나 뵐 때 왜 정인이 사건에서는 학대치사일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욱하는 마음에 얘가 고아라서 이 아이가 고아라서 만만해서 제일 쉬운 걸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네, 공혜정 대표님 정의나 미안해 그 네네. 캠페인을 시작하셨습니다. 예. 네. 지난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살인 사건, 그 다음에 칠곡 사건, 최근에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은 모두 다 목소리를 높이시고 참여하셨고 결국은 2014년에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을 이끌어내셨어요. 예. 그 챌린지와 더불어서 이제 방송의 힘이 굉장히 컸었어요.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이런 단합된 힘은 처음 본다라고 할 정도로 전 국민의 진정서화, 남부지법에서는 뭐 오전에 3만 통, 오후에 2만 통이 온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전 국민적인 어떤 울분이 터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재판에 대한 그 소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보도 자료에 따르면 뭐 췌장이 절단됐다. 제가 의학 지식도 부족하고 법률 지식도 부족하지만 16개월 아기는 키워봤었어요. 요만한 아기를 췌장이 부서질 정도로 때려서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학대치사인가. 8년 전에 울산 계모 사건 그때도 고법에서 살인죄가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인정이 됐는데 어른의 손과 발이 어린이한테는 치명적인 무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8년이 지난 지금 서연이보다 더 어린 아기가 사망을 했는데 왜 이게 학대치사일까? 왜 법이 8년 뒤로 후퇴를 한 느낌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항의의 의미로 근조화를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또 대법원에 진정서를 써서 네.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자. 시위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남부지검에 공보검사님. 공보검사가 네. 면담 요청을 했고 면담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 살인죄로 네. 혐의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당시 공보검사님을 만나 뵐 때 왜 정인이 사건에서는 학대치사일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욱하는 마음에 얘가 고아라서 공보검사님 앞에서 이 아이가 고아라서 만만해서 제일 쉬운 걸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물론 그렇진 않았겠지만 또 이제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네. 그 울컥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나서줄 유족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공소장 보여달라. 이 아이는 가족이 없으니까 보여달라라고 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검찰에서. 네. 결국 이 아이는 억울한 거예요. 공소장을 보고 진술서를 봐야지 저쪽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알고 이쪽에서도 어떠한 답변이 나갈 텐데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대응을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공보검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굉장히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예.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법제팀장님이 저희랑 같이 피켓을 들고 계시다가 네. 느닷없이 면담 요청이 와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소청과 법제팀장님은 아이에 대한 거는 소아청소년과가 제일 잘하는데 우리한테 그 부검 소견서를 감정을 받아볼 수는 없겠는가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보겠다 그러면 요청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과정이 된 것 같고요. 예. 저는 학대치사라는 말도 이해가 안 돼요. 학대 끝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어쩌다 죽은 거예요. 네. 학대의 결과로 죽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대치사가 아니라 살인 아니면 학대살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범죄를 많이 다뤄보셨고 네. 범죄 전문가시잖아요. 예, 예. 그 한순간에 이렇게 확 죽이는 것과 막 괴롭히다가 죽게 한 것과 뭐가 더 나빠요? 후자가 더 나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 후자에 대해서 형량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범죄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이 형법학자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사실 과거 경찰대학 교수 시절에 형사정책학회 이런 데 나가서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 상향 이런 거 논문을 발표하고 그러면 형법학자들이 막 집단 공격을 했어요. 법의 근간을 뒤흔든다. 그리고 법의 근간이 뭔데요? 살인이라는 것에 법학자들은 살인을 대단히 좀 어떤 신성한 존재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대 치사를 살인으로 표현하는 것을 대단히 금기시 여기고 말씀처럼 오랜 동안 고문하고 학대한 끝에 사망하게 만들었다면 순식간으로 공격해서 살인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행위죠. 그래서 학대 살인이라는 법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인과 학대 살인에서 학대 살인이 더 나쁜 이렇게까지 가야 되고요. 그래서 학대 치사는 학대 끝에 어쩌다 죽었는데 저는 어쩌다 죽은 건 없다고 생각을 없어요. 해요. 맞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해 예. 치사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한 번 어떻게 밀었는데 뭐 사망했다 그러면 상해 치사는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대 때렸는데 예. 학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의 결과로가 사망인데 그게 어떻게 치사해요. 울산 계모 사건 때 살인죄 적용 말씀과 네. 또 천안 사건 예. 캐리어 안에 아이를 가둔 사건이 예. 1심에서 살인죄로 이제 22년형을 받았습니다. 네.
거기 검사님은 공소장에 계속 이 무기징역과 살인을 주장을 하시면서 뭐라고 썼냐면 처음에는 살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지는 몰라도 치명적인 순간에는 살인의 고의가 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무기징역과 살인을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저는 이게 검사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네.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고 또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에 정인이 사건 발생하자마자 국회에서도 정인이법이라는 이름 붙여서 많은 법이 제출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적절한 대응을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 8년 차가 되고 보니까 네. 이제 순진함이 없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뭐 이거 이렇게 바꾸겠다 하면은 믿으셨는데. 예. 근데 이제 여러 번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 말뿐이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하도 기대를 했다가 상처를 받은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인이법 이름 붙은 법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과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쪽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떠드는 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것인가 정말 이게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이 상하는 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뭐 2번 신고 후에 뭐 분리 즉각 조치. 분리 예. 뭔가 상흔이 또 있어야 돼. 이건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나. 물론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하다못해 첫 번째 아이들을 분리를 못 시키면 재학대 때만이라도 분리 좀 시켜주세요. 그거는 오죽했으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오죽했으면 하는 얘기를 2번 하고 못 박으면 안 되죠. 그렇죠. 천안 그 아동은 1회 신고 후에 며칠 있다가 학대로 사망했어요. 인천에서 발생한 그 5세 남아 사건은 그 극심한 학대로 사망을 했지만 신고조차 안 됐습니다. 네. 그럼 이게 무슨 기준이냐는 거죠. 그냥 애들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 정인이 같은 경우가 얘는 특수해요. 3번이나 신고를 당했고 근데 이 특수한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리고 뭔가 상흔이 어떻게 이 아동학대의 모든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방임 아동들은 어떻게? 네. 작년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신체학대가 제일 많았지만 네. 2번째로 많은 게 방임학대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임 아동들은 사실은 부모들이 거들떠보질 않았기 때문에 뭔가 상처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리를 하느냐? 또 이제 발의가 막 서로 쏟아지잖아요. 예. 물론 그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뭐 1년에 뭐 몇 건씩 발의하라고 뭐 못 박혀 있나요? 그거를 비교해서 평가를 하고 다음 공천에 반영을 하죠. 발의하는 걸로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발의만 해놓고 통과는 나몰라라 하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통과율로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좀 우습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고 학교에서 성적 매기듯이 할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일을 하는가를 봐야 될 텐데 그렇게 입법의 실적주의에 매달려서 마구 빨리 입법을 내야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뭐 법을 안 내는 분보다는 입법한 분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발의만 해놓잖아요. 예. 어쨌든 발의되고 이거 통과 안 될 거야라고 스스로도 느끼시나 봐요. 그렇죠? 그런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입법을 할까 문제죠. 그러니까 예. 열심히 내가 만든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또 느낀 거는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도 문제겠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법이 하나가 있으면 그 법에 따른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더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법만 자꾸 졸속으로 통과를 시킨다면 네. 이게 이제 법들이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법이 너무 많으면 몰라요. 모르기도 하고 법원이 있는데 그 법을 집행할 인력이 없어요.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조직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래서 다른 나라도 이런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해외에 계신 우리 회원분들께서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보호 체계가 되고 있는가를 이제 글을 올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외국에서도 아동학대 문제는 심각하대요. 해외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은 해주셨어요. 아동학대가 없는 나라는 없다. 근데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마음이 조금 찡했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가 아동권리협약에 가입을 한 게 네. 북한보다 1년 늦게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 영국은 경찰관에게 무조건 아동학대 사건은 72시간 동안 어떠한 증빙도 필요 없고 어떠한 영장도 필요 없어요. 경찰관 판단하에 아동학대 라고 생각하면 72시간 아동을 격리보호 조치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권한을 주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그쵸.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른가 살펴봤더니
영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권한을 준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때로는 2년 걸릴 때도 있어요.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어떤 법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제도는 어떻게 바꾸고 문화와 교육은 어떻게 바꿀까, 이 종합적인 대응책이 나와서 상당히 현장 목소리가 담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또 입법이 나오거든요. 영국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런 충분한 조사 없이 입법을 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동 학대 사건에 있어서는 가해자에게 초범이냐, 흔히 말하는 정상 창잡, 이걸 적용하지 못하도록 입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부러운 게 거기다가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신상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서 네네네. 주변에서 다른 곳에도 저 사람은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걸 알게 만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가해자의 인권을 위한 건지 피해자의 인권을 위한 건지 도대체 잘 모르겠고요.